네, 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2021학년도 가을 학기 정치하고 이해 동영상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1월 하고도 두 번째 주에 접어들고 있죠. 오늘 이 본 강좌를 마치고 나면 글쎄 이제 이 정치학의 이해 수업도 한 세 강좌 정도 주제가 남았는데 그러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 기말고사 보면 한 학기를 마치게 되죠. 글쎄 시작할 때는 어떻게 이 강좌를 마치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벌써 이제 기말고사 생각하고 종강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좋습니다. 한 세, 네 강좌 정도 이렇게 남았는데 여러분들 이 정치학의 이해 본 강좌를 통해서 좋은 유중의 미를 거두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이 영상 강의는 주제가 뭐죠? 국제 정치의 관점들 그리고 한반도이죠. 그래서 본 강좌 PPT를 먼저 열고 수업을 진행해야겠죠. PPT를 한번 열어볼까요?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 PPT를 열기 전에 그렇죠?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보내준 정치학의 이해 간단히 한번 피드백을 하고 가볼까요? 이제 2분 반인데 2분 반 그 응답자가 좀 수가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전체 응답하면 한 70명이 돼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64명이 응답을 했네요. 나 그렇죠. 여러분들 보는 바와 같이 2명의 학생이 오답을 제출해 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광역자치단체 종류 그러죠. 뭐 이렇게 어떤 학생들은 상세하게도 잘 이렇게 썼는데 내지는 특별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광역시 또는 도 이렇게만 써도 정답 처리해야 하겠지요. 뭐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이 사실 우리 남한 만 생각한다면 그렇게 뭐 영토가 크지 않은데 참 여러 이 자치단체, 특히 이제 광역자치단체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중에서 종류도 많고, 그리고 또 현재 3단계로 편성되어 있는 그 행정 구도 이것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게 뭐 일제 강점기 때 시행하던 행정 시스템인데 그런가 하면 뭐 해방 이후 뭐 50년대, 60년대는 그래도 그걸 이해하지만 지금 21세기 2021년도를 가는데 이렇게 좀 행정 체계가 2중, 3중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한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이 자치단체와 주민자치 단체 자치와 주민자치 뭐 차이 대부분 학생들 성실히 응답했는데 음, 성실히 응답하는 학생을 이제 긍정 평가를 해야겠죠. 좀 내가 생각할 때는 좀 성실히 응답하는 학생을 좀 더 긍정 평가를 꼭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응답을 할 때 뭐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그런가 하면 학생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좀 구글 설문지를 통해서 이렇게 피드백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그나마 한 번 정도라도 그냥 동영상 강의니까 영상 강의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번씩 그 주제와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지 아니면 참 번거롭고 귀찮은 일 학생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부여하는 건지 내 스스로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내가 주제 내는 그 분야만큼이라도 영상 강의 듣는 그 시간에 좀 생각해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이 출제를 하고 그러는데 글쎄 여러분들에게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뭐 강의실이라면 한번 이렇게 직접 물어도 보고 하고 싶은데 이게 이제 뭐 비대면이고 비동시성이니까
동시성이라면 직접 뭐 줌이나 여러 가지 그 이 화상 원격 강의 이런 걸 통해서 한다면은 뭐 직접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근데 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어, 실시간이 아니고 비동시성이니까 이 비동시성이 갖는 장점도 있죠. 그 편할 때 또 나의 어떤 그 이 생각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일방적으로 보낼 수도 있고 또 상대 편의에 의해서 그것을 열어볼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것이 있죠. 자, 좋습니다. 자, 참 성실히 응답한 학생이 좀 있어요. 이 학생은 정말 한 원고지 200자라는데 이렇게 좀 길게 쓴 학생은 내가 꼼꼼히 한번 읽어봅니다. 그래서 어, 지방의 격차 해소, 취소하는 거, 산업, 부동산, 교육, 수도권 집중 현상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 일자리 창출, 참 이런 건 현실적인 문제예요. 특히 지방으로 가면 그 산업 인프라, 그럼 뭐 이런 그러니 또 이 지방 대학이 졸업을 해도 또 결국은 수도권으로 또 모여서 그곳에서 취업을 해야 하는 그런 좀 안타까운 현실. 뭐 이 광역자치단체 이런 것들은 뭐 17개씩이나 그냥 좀 정말로 그냥 어 주저리 주저리 이렇게 만들어 놓고 결국은 또 수도권으로 다 집결시켜 버리는 뭐 교육도 마찬가지죠. 뭐 취업 또는 거기에서 어떤 삶 생활이죠. 이런 것들. 이런 것이 우리 다 알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것이 쉽게 해결이 되지 않는 거. 뭐 그나마 이 과거에 정부에서 뭐 공공기관 같은 경우 지방 이전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국가 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거, 또 행정시 뭐 사실은 세종시 같은 경우도 어 행정시로 해서 그 광역자치로 구성할 때는 뭐 거기 수도를 그쪽으로 옮기는 걸로 했는데 또 그것이 뭐 헌법상 사실은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받았죠. 어, 수도에 있어야 한다고, 서울에 있어야 한다고 판결이 내려져서 이 행정 부처가 내려오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있고 그런가 하면 국회 같은 경우는 내려올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가 하면 청와대도 좀 내려오면 좋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이 여러분들 제출해 준 것을 좀 피드백하고 그런가 하면 3분 반 것도 한번 볼까요? 3분 반도 응답 결과가 글쎄요, 이거 뭐 같은 건가요? 두 명이 오답 낸 것은 2분 만이고 3분 만이고 같은 건가요? 3분 만 64명 응답했고요. 그렇죠? 저는 매뉴얼이 달라서 좀 이렇게 했는데 것을 이렇게 옮겨보면 다 알 수 있죠, 보면. 단체자치와 주민자치 간단히 기술하면 분들 긍정평가할 것이며 여기도 보면 지방 분권 음, 특히 이 우리나라의 지방 분권은 여러분들 재정 분권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또 시급한 문제예요. 지방이 특히 뭐 강원도나 이 전라북도나 이런 데는 재정 자립도가 굉장히 좀 미약하죠. 뭐한 26%, 그런 21%. 그런가 하면 뭐 이것이 이제 뭐 시군, 군 단위로 내려가면 더 열악하죠. 10몇 프로도 있죠. 그런데도 다 뭡니까? 자치단체를 구성해야 하고, 의회를 구성하고, 또 행정이 다 또 거기에 뭐, 면, 동, 면사무소 이런 것들이 다 이 구성이 되어야 하니까, 음, 뭐그 공무원들도 배치하고 하는데 다 거기에 또 여러 인건비, 급여 이런 것들이 다 국민의 혈세인 예산을 또 거기에서 또 집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지금은 굉장히 정보통신 기술도 많이 발달했고 또 교통도 많이 발달했죠. 그런가 하면 뭐 여러 가지 그 정보 서비스 문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과거에 뭐 한 2, 30년 전보다는
확연하게 달라졌는데도 아직도 그 행정 구획 또는 행정 그 이 시스템 이것들이 몇십 년 전 그 내용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과연 21세기 정치 현실에서 바람직한가 생각해 볼 시간이 있죠. 성공적인 지방자치제도를 위한 지역균형 발전, 특히 낙후 지역은 뭐 강원도, 전라북도, 그런 충청북도 뭐 이런 곳이 굉장히 뭐 낙후되어 있어요. 보면 이런 데를 좀 타 도시, 예를 들면 경상남도라든가 또는 뭐 수도권, 재정 자립도도 높은 그 수도권 서울, 인천 이런 데와 좀 균형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또 우리 같이 이런 걸 좀 연구하는 학교에 있는 사람들은 또 학교 세미나나 이런 걸 하면은 또 이런 걸 많이 논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게 또 현실 정치에서 또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들은 유연한 문제고, 좀 이렇게 이번에 여야 대통령 후보가 이제 선정이 되었죠. 이런 사람들이 좀 이런 그 이 지방 분권 문제라든가 또는 지역 균형 개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좀 정책 공약을 좀 하고 내놓았으면 좋겠는데, 참 그러지 않은 것이 안타깝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됐겠죠. 그래서 이제 내리고요. 자, 이번엔 국제정치 관점들 그리고 한반도인데, 음, 교재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 알겠지만 그 애니메이션과 국제정치라는 이제 제목을 주었는데, 이게 뭐입니까? 빨간 모자의 진실이라는 이 애니메이션은 뭐 본 적은 없고, 그래서 이제 어떤 내용인가 한번 이렇게 이제 검색도 해보고 또 이 영상도 한번 보았는데, 뭐 자, 그런가 하면 여기 보면 이 나그네의 이뭐 옷깃을 유투를 벗기기를 하는 햇님과 또 바람과 내기를 하는 그런 장면인데, 먼저 빨간 모자의 진실은 이런 내용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어떤 그 이 현상에 대해서 우리 생활 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들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고 다르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암시하기 위해서 빨간 모자의 진실을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여기 보면 해와 바람이 지나가는 나그네의 그 위투를 벗기기 내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구조적으로 바람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왜냐하면 바람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내기인 거예요, 보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교재에서도 소개를 하기를, 차라리 벗겨져 있는 외투를 어떻게 하면 입게 하는가를 내기했다면은 이것은 반드시 바람이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내기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 심리적으로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그 힘으로 사람은 날릴 수 있지만 외투만 벗겨 날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내기 그 자체가 햇님이 이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역으로 생각하기를, 반추해서 생각하기를, 그때 이제 이스라엘의 다윗은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은 이제 목동 아닙니까? 이제 목동일 때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이제 돌팔매질을 하면서 일이라든가 늑대를 쫓고 뭐 사나운 짐승들을 쫓아서 양을 보호했던 그 기술 하나로 사실은 여러 가지 무기로 무장한 골리앗을 이 돌팔매질 하나로 골리앗을 어, 뭐랄까 패배시키는 그런 장면이죠. 국제 사회에서도 사실은 그런 거예요. 과거의 그 현실주의 정치에서 보면 힘의 지배 원리, 또 힘의 우위 이런 걸 통해서 국제 사회를 지배했지만, 약소국들은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자기들의 관점에서 다윗처럼 뭐 예를 들면 그 미국과 같은 또는 뭐 이 서구 유럽 뭐 강대 국가 또는 뭐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그런 나라들도 거기에 해당이 되겠지만, 그런 나라와 대등한
관계에서 이 전쟁을 할 수 없지만은,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것이 뭡니까? 다윗처럼 돌팔매질을 하는 그런 일종의 뭡니까? 이 테러 같은 경우 또는 뭐 암살 같은 경우 이런 것을 통해서 강대국과 맞설 수 있는, 그게 이제 엄연한 국제 정치 현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을 능가할 만한 그런 국가가 없었죠. 과거에는 이제 미소양 이 이념 대립하는 그런 이념 체제에서는 미국 또는 소련, 구소련이죠.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어 세력 균형에 의해서 국제사회를 지배했었고, 또 그런가 하면 다섯 개의 국제사회 상임이사국 있죠. 유엔 기구 상임이사국 5개국들이 그런 것을 좀 통제하고 유지했는데,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로 이 마치 근대 전쟁에서 이루어지는 룰이 있죠. 보면 전쟁도 룰이 있습니다. 선전포고를 하고 어떻게 공격을 하겠다라는 걸 공시하고 그래서 전쟁을 하는 그런 룰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강대국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싸워야겠습니까? 골리앗과 그렇게 정정당당하게 싸운다면 백전백패이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싸우는 어떤 룰을 정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골리앗을 뭐 때려 눕히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뭐 돌팔매질만 해서라도 골리앗을 눕힐 수 있는, 그러니까 뭐 강대국과 싸울 때는 정정당당하게 이렇게 뭐 군사력으로 싸울 수 없으니까 테러라든가 암살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대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비추해 본다면 이 국제사회의 엄정한 현실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 국제 테러와 군사력이라고 그러죠. 그 국제 테러하는 사람은 뭡니까? 자폭하는 거죠. 보면 한 사람의 희생으로 자기들의 어떤 의견, 자기들의 국제사회에서 그 어떤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여러 가지 그 이슈 이런 것들을 어, 표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이 뭐 항공모함 전단이라고 하죠. 보면 이 사실은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은 아마 학생 여러분도 잘 알고 있죠. 보면 어, 웬만한 그 이 주권 국가의 한 나라의 국방력 그 이상이라고 하는 정도이죠. 보면 뭐 항공모함이 미국은 항공모함이 한 11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면 근데 그 11척이 세계 곳곳에서 배치가 되어 있죠. 보면 그런데 이 항공모함은 항공모함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어 사실은 여기 뭐 여러 가지 그 이지스함이 앞에서 뒤에서 또 호위를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여러 호송선이라고 하죠. 이렇게 여러 가지 물자를 제공해 주는 그런 구축함 같은 것들이 또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런가 하면 핵 잠수함이 앞에서 뒤에서 또 물 밑에서 보호를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 항공모함에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 비행 전단이 또 여기에 또 탑재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미국같이 초울트라 국가 이런 나라와 정정당당히 대등하게 전쟁을 하면은 뭐 중동에 있는 어느 나라들, 뭐 얼마 전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공식 철수를 했죠. 근데 이 미국 같은 그런 나라도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서 승리하지 못하고 철수밖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일종의 이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서, 다윗이 싸움의 룰을 정하자면 다윗같이 싸운다면은 미국 같은 나라를 패배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죠. 보면 그래서 나는 이 교재에서 좀 이런 내용으로 미리 소개를 했다면은 이 국제 정치 현실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내가 좀 이것은 추가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국제 정치는 각 나라마다 이 국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또 국제 정치를 어떤 그 이 자국의 입장, 또 자국의 이익 이런 것들, 또 그런가 하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후 수단 이런 것들이 각기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 빨간 모자 진실이라든가 또는 뭐 해와 바람의 뭐 나그네의 내기 문제 이런 것을 소개하는데, 그래서 나는 이거 그것보다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그래서 이 테러와 군사력 이런 측면에서도 사실은 국제 사회를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네, 좋습니다. 뭐 국제 정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어, 어,
국제 정치란 국가 간에 일어나는 정치를 말한다. 이 결국은 국제 정치도요. 한 국가 안에서의 한 사람들의 행위인자와 비슷해요. 국제 정치는 이 사람들의 행위인자를 국가로 보면 되는 거죠, 보면. 여러 국가 행위인자들이 있는 것처럼. 다만 한 가지 다르다라는 것은 국내 정치라 한다면 그 절대 권위를 갖는 국가라는 것이 있지만 국제 정치에서는 이 국제 정치 그 각각의 행위인자를 통제할 수 있는 절대 뭐랄까 권위를 갖는 그 기구가 없다라는 거. 물론 여러분들 유엔 기구 같은 경우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유엔 기구 같은 경우도 그 한계가 분명하죠.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국제연맹 또는 지금 오늘날의 국제연합 이런 거에서 보면 뭐 한 230여 개의 국제사회 주권 국가들이 있는데 그들의 주권 국가가 똑같이 말로는 그러죠. 뭐 똑같은 뭐 주권을 갖는 나라들이니까 동등한 대우, 동등한 뭐 주권 뭐 이렇게 말하지만은 사실은 뭐 엄연히 다르죠. 뭐 상임이사국들이 있고 그다음에 상임이사국, 안전보장 상임이사국 5개국, 5개국이 결국은 뭐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들이 대부분이 모든 국제 기구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 정치에서 보면은 엄연히 국력이 강한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와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이죠. 국제 관계, 국가 간의 관계, 뭐 국제 정치학이라는 것은 뭐 전쟁과 평화에 관한 연구이다. 뭐 전쟁과 평화에만 관련되어 있겠습니까? 뭐그 이유의 뭐 여러 바운더리들이 있죠 보면 뭐 인권도 있고 또 여기에는 여러 가지 뭐 이 정말로 수를 셀 수 없는 여러 가지 그 인자들이 있죠. 뭐 경제 또는 뭐 여러 문화도 있고 또는 이 국가 간의 어떤 이해관계 이런 것들도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겠죠. 뭐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 이것은 사실은 또 국제 정치도 국내 정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긴 해요. 보면 서로. 그래서 국제 정치는 다만 이제 그 정치 행위 인자가 국가 단위라는 것 하나 하고요. 근데 오늘날은 또 국가만이 또 행위 인자는 아니에요. 또 보면 여러 가지 이 뭐 자유주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 위에 또 여러 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 단체들이라든가 인권 단체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 국가만이 국제 정치에 국한하는 문제는 아니며 개인 또는 국제 기구 국제기구들 있죠. 뭐 에이펙이라든가 에이셈이라든가 오펙, EU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국제 기구들이 있죠. 보면 그런가 하면 유엔 기구들 뭐 이런 국제 정치 이 행위인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러 그런 그 기구 단체들도 국제 정치 행위인자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 보면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 상이점, 유사점, 다른 점과 차이. 뭐 정치적 목적이나 정치적 수당, 정치 주체, 뭐 권력 관계 이런 것들은 국제 정치와 좀 다른 성질 체제상 좀 특성이 좀 다르다, 특징이 다르다 그런 것이고, 유사성은 개인과 집단, 정치와 인간 생활, 뭐 정치 분야에 대한 쟁점, 무력 사용하는 거 이런 것들은 좀 비슷한 점이다라는 것이 소개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국제 정치 단위라는 거 아까 말했죠. 여러 국제 기구들, 여러 환경 단체 기구라든가 인권 단체 기구라든가 또 유네스코 같은 뭐 그런 거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뭐 여러 국제 기구들이랑 국가는 행위인자죠. 또 유엔 기구들이 있죠 보면 그것이 이제 사실은 이런 여러 행위인자들이 이루어지는 정치 이게 이제 국제 정치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제 정치에 관한 제1론, 뭐 민족국가, 국민국가, 개인, 뭐 세계 1차, 2차 대전 이후 사실은 국제사회에서는 뭐 1차 대전과 2차 대전은 불과 한 30년, 40년이 채 안 되는 그 기간 안에 1차 대전을 치르고 또 2차 대전을 치르게 되죠. 그게 근세기에 이제 뭐 지금 한 100년 이내에 가장 큰 전쟁이라면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죠. 그 이후에 국제사회 이제 전문 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사실은 이 하나밖에 없는 이 지구, 이것을 공멸하지 않고 생존, 항생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던 거죠. 근데 거기에 이면에는 또 뭐가 있냐면,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또 뭡니까? 또 파괴력이 큰 여러 가지 그 이 무기 개발이 또, 어, 뭐라 할까, 진보하면서 대량 살상 무기 같은 것이 개발되고, 그러 하다 보니까 사실은 뭐 그런 가 최근에는 뭐 핵무기까지 개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핵무기가 뭐 여기저기서 터지고 그런다면은 뭐 이것은 공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지구가.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국제 정치학자들이 많이 관심을 갖게 됐죠. 여러분들 뭐 알겠지만 전쟁에서 그 대량 살상 파괴를 갖는 것이 일종의 뭐 화학 다이너마이트 아닙니까?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한 것이 노벨인데, 노벨이죠. 노벨인데, 그것이 개발되어지면서 그 이후로는 대량 살상 무기가 개발되어지고, 뭐 지금은 첨단 뭐 여러 가지 뭐 무기들이 개발되어지면서 이제 가장 이 뭡니까 공포죠. 인류를 공멸시킬 수 있는 그런 핵무기 이런 것들 여기에 이제 초점을 두고 많이 연구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보면. 뭐 국제정치 단위, 뭐 국제정치 요소 이런 거 있는데, 뭐 국력, 전쟁과 평화, 세력균형, 집단안보, 대의정책, 국제정치 기구 이런 것들을 있다고 여러분들이 좀 인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제정치학을 바라보는 관점인데, 여러분들 교재에서도 이것은 좀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275페이지인가요? 그때부터 국제정치를 바라보는 세 가지 이론. 그러기 전에 사실은 이제 이것은 이제 수정 최근의 이론을 이제 받아들여서 세 가지 이론을 소개하고 있는데 국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원래부터 한 세 가지 이상주의, 현실주의, 절충주의 이런 관점에서 있었다는 거죠 보면 일종의 이제 이번 이상주의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 1차 대전 이후에 이제 국제 연맹을 만들어내죠. 이런 뭐라 할까 국가를 그래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국제 단위 기구를 좀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 국가 간의 행위 인자지만 국가 간에 서로 이게 뭐 뜻이 안 맞아서 분쟁이 생겨서 그래도 그걸 전쟁으로 이어지는데 그렇다면 전쟁이 이어지는 것이 과거에는 한 인자 뭐 예를 들어 한 국가와 또 다른 국가와 이런 전쟁이었다면 이제 뭐냐 국제사회도 고도화되어지면서 서로 간에 어떤 뭐 집단 안보 체제를 구축하고 서로 뭐 국가 간에 서로 연계하고 또 연맹을 맺고 동맹을 맺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에서 한 나라와 또 한 나라의 전쟁은 그걸로 끝나지 않고 뭐 동맹을 맺은 국가와 또 국가와의 전쟁으로 이어서 확산되는 그런 추세에 있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만든 것이 이제 국제연맹이었던 거죠. 근데 국제연맹은 좀 우리가 말하는 그야말로 좀 이상주의에 치우친 그런 기구였어요 보면. 좀 사람의 그 이성에 호소하고 우리가 이런 걸 만들어서 나라에게 그 이성적으로 호소를 하면 좀 전쟁을 자제할 수 있지 않는가 했지만 결국은 또 그것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결국은 여러분들 그 제2차 세계대전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굉장히 후회를 느끼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상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 국제연맹하면 그 출전이 뭐 아주 뭐라 할까 뭐 의사 결정에서 만장일치제라든가 또는 뭐 모든 주권 국가들을 동등하게 뭐 이렇게 주권 국가로서 인정한다든지. 근데 현실에서는 그러지 않죠. 뭐 나라가 국력이 다 다르고 또 국제 기구래도 뭐 국제 기구 뜻을 뭐 따르지 않아도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뭐 능력과 힘이 뭐 따로 부여되지 않는 한은 뭐 지키지 않으면 되는 거죠 보면. 뭐 국제 지금 연합도 마찬가지예요. 국제 기구라는 것들 다 그래요 보면. 그래서 결국은 힘의 논리로 움직이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강대국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상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휴의를 냈던 것이죠 보면. 그러다가 이제 현실주의가 등장하는 것이죠. 이상주의에 대해서 이제 반성해서 결국은 국제사회에서도 국가 간의 그 각 행위인자들도 그 궁극적으로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지. 자국의 이익을 반해서 뭐 자국을 희생하면서 뭐 동맹에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또는 어 연합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 전쟁에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죠. 신의를 지키는 것은 중요하죠, 보면 국제사회에서도. 하지만 그 신의도 결국은 자국의 이익에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현실주의라는 것은 자국 국가 이익을 실현을 최대의 목표로 이제 삼는 것이죠. 그래서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세 가지 이론에서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조주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초기에는 이렇게 이상주의, 현실주의, 절충주의 이렇게 보았다가 나중에 수정하는 거죠. 절충주의는 국제 정치를 하나의 유토피아적인 희망적인 것하고 리얼리즘, 현실주의 혼합한 그런 체제로 이제 보는 것이죠. 절충주의는. 그랬다가 다시 이제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어, 현대적 패러다임이 들고 자유주의와 그다음에 여기 이제 현실주의, 그다음에 구조주의 이렇게 이제 세분해 보는 겁니다. 자유주의는 현실주의 비판에서 육군 국가 수 증가와 또 국가만이 아닌 여러 그 비국가적인 정부 행위 등장. 예를 들면 국가 아닌 그런 어떤 기구들, 테러 집단들, IS 집단이라든가 과거에는 중동에서 전쟁 항상 불씨가 있는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에 아라파트라는 그 의장이 있었어요, 보면. 근데 7, 80년대는 중동에서 항상 이 전쟁의 불씨가 불거졌었던 거지, 보면. 그러다가 이제 이란, 이라크 전쟁도 있었고, 또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지금은 여러분들 뭐죠? 어, 이 시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또 내전이 있고, 그런가 하면 또 이 종교 분쟁, 또는, 어, 하여튼 이 끊이지 않는 그런 분쟁 속에서도 한 개인의 그 아라파트 피에르 의장인 아라파트 한 개인의 그 입김이 국제사회에서 그 어느 나라 이 국가 못지않게 그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시기 있죠, 보면. 그래서 보면 비국가적인 또는 정부 행위도 이제 이 국제사회에서 좀 중요 인자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합적 상호 의존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조주의는 일종의 이제 이것은 마르크스적 시각이고 급진적 시각이라고 볼 수 있죠. 일종의 그 체제 구조 행위이자로서 행동 양식을 결정하는 그런 일종의 역사 과정을 중시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국제사회에서도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 착취자와 피착취자와의 그런 관계, 종속적 착취 문제와 메커니즘에 초점을 두고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국제 정치 정치 경제학 관점에서 보는 거죠.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도 이것은 이제 특히 라틴 아메리카 같은 나라들 또는 이제 제3세계 국가 그런 나라들이 결국은 서방 국가들 또 미국 같은 그런 그 자본주의 국가 체제를 따라가다 보면 종속되어서 결국은 자국의 어떤 그 토착 그 경제 그 시스템 이런 것이 미국 같은 또는 저 서방 국가 같은 초울트라 국가의 자본주의 시스템에 의해서 자본 착취되어서 종속되어지고 자본 착취되어지는 그런 시스템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뭡니까? 교재에서도 설명하고 있지만 여기 보면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조주의 이게 세 가지 관점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이걸 한번 보면 현실주의 교재에서 설명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좀 볼까요? 현실주의가 가장 지배적인 패러다임이다. 이것은 자유주의, 구조주의가 항상 도전하는 양상이다. 먼저 현실주의는 무정부 상태로 특정 지어지는 국제정치를 어떻게 하면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와 안보를 지켜낼 수 있는가에 이제 초점을 두는 겁니다. 그 해답은 결국은 현재 갖고 있는 그 힘의 어떤 견제, 이런 것을 중시하는 거예요, 보면. 이게 밸런스 오브 파워, 힘의 세력 균형인 거죠, 보면. 그 세력이 서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1 차, 2차 대전만큼은 큰 전쟁이 없었던 그런 것은 미국과 구소련이죠. 간의 어떤 세력 균형, 또 동서 세력 균형, 인제 뭐 공산주의 진영과 자유주의 진영의 어떤 세력 균형 위에서 결국은 인제 큰 전쟁을 방지했다라는 거죠, 보면. 근데 그렇지만 뭐 전쟁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보면. 2차 대전 이후에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까? 뭐 베트남 전쟁, 한국 전쟁, 또 그런가 하면은 또 중동의 뭐 이라크 침공, 또 아프가니스탄 그런 것도 내전이라고 할까요? 뭐 미국의 침공이라고 할까요? 뭐 테러라고 할까요? 또 소련의 그 아프가니스탄 침공, 뭐 그 이후에도 많은 전쟁들이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 전쟁을 연구하는 크라우스비치는 이렇게 말해요, 보면. 이제 파라오 시대를, 이집트 파라오 시대를 이제 종식하고 나서,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 거슬러 올라가서, 음, 자기가 연구해 본 결과에 3,000년 동안에 이 지구상에서 전쟁이 없었던 기간은 불과 한 300년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뭡니까? 2,700년은 전쟁이 있었다는 거 아닌가요, 보면? 그렇죠. 어디에선가는 전쟁이 있고, 뭐 그랬다는 거죠, 보면. 사실 또 맞아요, 보면. 근데 이 전쟁이 대체로 보면 이제 기독교 문화권에 있는 나라, 그런 나라들이 전쟁이 좀 많았던 가 보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보면. 특히 미국이 가는 곳에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보면. 미국은 뭐 2차 대전 이후만 생각하더라도 한국 전쟁에 참전하게 되죠. 3년간 전쟁하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알겠지만 베트남 전쟁은 1965년에서 75년까지 베트남 전쟁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나면 뭐 또 미국은 또 어 일종의 이제 중동의 그 이란, 뭐 이란과의 또 그 불편한 관계 속에서 또 그런가 하면 또 이라크 침공이 있죠, 보면. 이라크까지 그런가 하면 또 시리아 이런 데 내전에 또 개입하게 되죠. 또 그런가 하면 또 리비아 카다피를 또 이제 축출하는 또 그 전쟁에 참여하죠.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또 전쟁을 뭐 10년 넘게 끌었죠. 뭐 9.11 테러 있고 나서 어 뭐라 보니까 그 알카에다 정부 이것을 축출하기 위해서 오사마 빈 라덴을 결국은 사로잡아서 어 사형시키고, 또 그 무덤을 좀 밝히지 않고 있죠. 뭐 물속에 수장을 했다고 뭐 그러는데, 그 무덤이 있는 곳이 있다면 또 그 이슬람 그 종교 집단들, IS 그런 이슬람 그 무장 집단 그런 세력들이 또 그걸 추정하고, 그러다 보면 또 계속해서 그 이 테러 집단의 불씨를 또 지피게 되니까 아예 그 묘를 만들지 않고, 그게 화장해서 어떻게 했나 모르겠지만은 아예 어떻게 좀 처리했는가를 국가 비밀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보면. 참 이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뭐 그런가 하면 또 각지에서 또 잦은 뭐 이게 내전이 있는 거죠, 보면. 그게 어디 소개가 되어 있는데, 내가 그 뭐 코스보 전쟁이라든가 또는 뭐 보스니아 세르비아 전쟁이라든가 발칸 반도의 또 그런 전쟁, 이따 한번 한번 살펴보겠는데, 하여튼 많은 그 내전이 있는 그런 것이 우리는 목격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그런데 이런 것들은 결국은 어 내전 말고 큰 전쟁을 방지할 수 있었던 것은 세력 균형, 밸런스 오브 파워. 이제 그 힘에 의해서 결국은 큰 전쟁을 막았다라는 거예요, 보면. 이것이 이제 현실주의 이제 입장인 거죠. 자유주의는 이제 교재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국제 정치에서 전쟁보다는 평화나 협상에 훨씬 더 일상적이며, 전쟁은 아주 예의적인 것으로 상대방에 대한 무지나 오해에서 비롯되는 일탈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을 연구한 그 크라우스비치도 결국 이 말을 해요. 이 전쟁을 결국은 유발하는 것은 그 오해와 정보의 뭐랄까 오류에 의해서 전쟁이 발생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뭐 글쎄 뭐 1차 대전을 일으켰던 뭐 그 전쟁도 결국은 오스트리아의 이 황태자를 뭐 이렇게 저격한 그 청년 그에 의해서 그것도 뭐 전쟁이 발발하고, 그런가 하면 미국이 이라크 침공한 것도 결국 오해에 의해서 침공하고, 뭐 화학 무기를 뭐
대량 생산하고 있지 않나 뭐 그런 오해 뭐 그런 것들. 또 그다음에 지금 미국과 이란과도 관계도 뭐 이란이 핵 무기를 개발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오해. 지금 북한과 대척점에 있죠. 북한은 뭐 오해를 풀었죠. 자기가 뭐 핵무기를 직접 개발하고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무기는 뭐 한 4, 50개가 된다 하니까 그것은 뭐 사실로 나오는 거죠. 보면. 그래서 이제 이것을 자유주의 관점에서는 오늘날 국가 간에서 뭐라 볼까 협력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어느 나라도 함부로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는 그런 낙관적인 생각 때문에 오히려 영구적인 평화도 가능하다고 이제 이런 보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는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가치이므로 자유주의 입장에서는 평화에 대한 상당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보면.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구조주의 관점 마지막 밑에 하단 부분에 있죠. 275페이지 보면 그렇게 써져 있죠. 구조주의를 예를 드는데 구조주의 관점은 경제적인 문제로 보는 거예요. 보면 수많은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이런 나라들 제3세계 국가들이 저발전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그 해답을 발전의 문제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이것은 세계 체계 또는 세계 경제 체계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제의 구조적 모순이라는 거죠, 보면. 우리가 뭐 지난 시간 세계화에서도 좀 봤지만은 모든 그 이 제3세계 국가들, 아시아, 아프리카 그런 애들을 근대화하는 것은 서구화되어지는 것이고 공업화되어지는 이런 공업화라는 발전 단계라는 것이 발전하면 할수록 선진국가 발전 모델을 롤 모델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구조적 어떤 그 메커니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공업화되고 산업화되어지고 근대화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본을 착취되어지고 종속되어져서 자본이 유출되어져 발전을 저해하는 그런 요인으로 보는 관점이라는 거죠, 보면. 여기서 보면 주요 패러다임 특성 세 가지를 이제 보고 있는데 이게 한번 뭐 이게 행위자는 국가, 자유주의는 국가 위에 뭐 비국가적 행위, 개인도 될 수 있고 기구도 될 수 있고 뭐 단체도 될 수 있고 하지만 이거는 이제 계급론적 관점인 거죠. 구조주의 관점은 계급론적 관점. 음, 음, 음. 그런가 하면 국가 체제에 대한 인식 이것은 이제 국가로 구성된 무정부 상태 초국가적인 행위의 복합적 상호의존, 역사적 관점, 자본주의 체제의 발전 관점 이렇게 보는 것이고, 동인, 움직이게 하게 하는 그 동인은 현실주의는 국가 이익이라고 그랬죠. 하지만 자유주의는 인간의 필요와 요구 또는 복합적인 사회운동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조주의는 계급 이익, 경제적 요인, 뭐 연구 대상 명칭은 국제정치, 국제관계, 세계체계론적, 세계경제체계라든가 세계체계론 관점 이게 이제 참고를 하고요, 여러분들. 그 위에 또 최근에 이론들이 등장하는 거죠. 신이상주의, 뭐 평화운동이라든가 민주화운동이라든가 그런 반폭력운동이라든가 전쟁 종식, 희망 뭐 이런 것들. 특히 이제 뭐라 할까 평화운동 같은 경우는 민주화운동 같은 경우도 뭐 어, 아직도 뭐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포갑 정치, 독재 정치를 하는 그런 나라에서도 이제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했던 그런 사례 이런 것들을 그 해당 이런 것을 시민단체 또는 인권단체, 환경 뭐 이런 여러 단체들을 통해서 이런 민주화 운동을 전수해 주기도 하고 또 이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노하우 그 어떤 저항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정보 그런 어떤 정부 체계 또는 여러 가지 뭐 그 위에 어떤 뭐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다양한 어떤 분야에서 이런 것을 지원하는 그런 이 운동도 전개하는 것이죠 보면 뭐 행태주의 방법론의 한계, 현실주의, 자본주의, 흑백 논리에 벗어나서 또 이 절충안을 제시하는 거. 요즘은 각종 뭐 이 특히 뭐 정보통신 기술 발달이라든가 또는 이런 분석하는 단위들의 어떤 과학적 시스템 도입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거에 뭐 흑백 논리 또는 뭐 이념 논리 이런 걸 벗어나서 다양한 각도에서
분쟁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하고 또 이런 것을 통계적으로 또 이렇게 연구하고 해서 이런 것을 음, 전쟁 또는 이렇게 분쟁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강구하는 거죠. 신고전주의, 현실주의, 뭐 거시적, 미시적 차원에서 뭐 국제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국내적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 구성주의 국제정치, 또 근대 이론과 포스트 모던 사이의 절충안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것을 또 교재에서도 여러 가지 다원주의, 자유주의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뭐 EH 카에도 좀 들고 있죠 보면 국제정치 환경에 따라서 현실주의와 자유주의가 순환되어 왔다. 이제 EH 카는 이렇게 말하고 있고 어느 입장에서만 이게 국제정치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국제정치는 이 행위인자 단위가 크니까 그 다변화되어지고 어느 그 어떤 분석의 관점에서 뭐그 부분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은 그 우리 국제 정치라는 것이 얼마나 다변화되고 가변성이 크고 그럽니까? 음. 국제 환경이 상대적으로 긴장과 갈등이 풍미한 시기는 현실주의가 우세한 경향을 보였고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통합의 분위기 보일 때는 자유주의가 좀 우세 그런 경향을 보였다고 예측하는 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현실주의와 마찬가지로 자유주의도 여러 가지 다른 종류 과정들을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러분들 보고 있는 교재 279페이지 그 내용에 뭐 중반부에 그런 내용이 있죠. 자유주의는 여러 행위인자들의 역할을 중요시하는 점에서 다원주의라고도 보는 거죠. 어, 다원주의 이론 관점, 자유주의는 1차 대전 이후 이상주의 영향을 많이 받았. 이게 1차 대전 이후에 뭐 국제 연맹을 탄생시킨 이상주의는 그야말로 인간의 이성에 호소하는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뭐 인간의 선에 또 이성의 작용에 뭐랄까 호소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국제 정치의 엄연한 현실에서는 좀 벗어나는 수밖에 없는 거였던 거죠. 그 한계를 노정시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것을 좀 소개하고 있어요, 보면.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시대도 변하고 국가도 달라지고 특히 국제 정치 또 전쟁의 근본적 원인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현실주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구조주의 급진주의 이것은 이제 마르크스 관점이고 이것은 사실은 이제 뭐 종속 이론이라든가 또는 이런 관점에서 이제 보는 것이고 세계 체계 이론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정치 경제적 관점이고 어, 이 일종의 이제 하나 소개를 해볼까요? 사실은 이 국제사회에서 전쟁을 유발하는 것은 여기 보면 이게 현실주의자들이나 자유주의자들의 관점은 일종의 이제 구조주의 관점에서 보는 것은 현실주의자들이나 자유주의자들이 보지 못하는 일종의 어떤 그 이슈 또는 뭐 어떤 문제의 핵심 그 위에 이 뭐라고 할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경제적 문제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국제 정치라는 것은 초국가적인 자본주의 질서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고 그 결과 계급 갈등이 반영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따라서 현실주의가 가장 관심이 드는 것은 안보 위협, 결국은 자본주의 질서가 필연적으로 초래하는 불평등 말미암은 것이고 자유주의자들이 추구하는 평화나 국제협력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고상하지만 그 내부적으로 그 안에 있는 것은 결국은 다국적 기업의 자기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결국은 미국도 전쟁에 이렇게 많이 개입하는가 국제사회 자기들이 경찰 국가라고서 국제 질서를 항상 유지하려고 자기 미국 중심의 어떤 패러다임 이런 것을 유지하려는 그 이면에는 자본주의 경제가 이제 거기에 있는 거죠. 보면 다국적 기업의 이익이 거기에 있는 것이고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제 이게 일종의 이제 구조주의적, 급진주의적 관점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음. 뭐 이제 이 권력 이론 한번 보는 것인데 이것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국제 정치 흐름과 21세기 국제 정치
뭐 냉전에서 탈냉전. 뭐 지금은 그 이념 대립식이 아니죠. 뭐 양 블록 체계는 이제 양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 뭐 또는 냉전 시대 미소 양 진영에서 다극 체제, 또는 여기에 이제 더 미소 양 블록 체제 플러스 비동맹 국가, 뭐 제3세계 국가이죠. 보면 비동맹 국가들은 이제 미국이나 뭐 이제 구소련이죠. 블록 체제에 가입하지 않고 독자적인 노선을 가는 비동맹 국가들의 연합체. 음, 그런 단어를 그럼 신국제 질서, 뭐 탈냉전 시 동구 공산권 몰락과 구소련 해체. 뭐 그러하다 보니까 지금은 불확실성 또는 불안정성이 도래하는 그런 시기로 이제 이해하는데, 지금은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의 입김이 좀 많이 좀 작아졌죠, 보면. 그런가 하면 러시아를 필적할 만한 그런 나라가 이제 지금은 중국이라고 말할 수 있죠. 특히 이제 뭐 상대적 개념에서 보면 러시아와 상대적 개념은 미국 아닙니까? 이 미국과 상대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이제 요즘은 이제 중국으로, 물론 이제 중국으로 들어오기 전에 사실은 일종의 이제 그 브릭스라고 해서 뭐 초울트라 국가들, 이게 국제사회를 앞으로 지배할 수 있는 초울트라 국가를 앞으로 이렇게 꼽고 있어요. 보면 이제 미래 국제 정치학자들은 미국은 여전히 패권 국가로서 뭐 이 경제력이나 또 군사력이나 뭐 국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유지될 것이고, 거기에 이제 또 중국이 이제 새롭게 등장을 하죠. 그런가 하면 또 러시아도 여전히 그런 어, 강력한 국가로서 울트라 국가로서 어, 남아 있을 수 있다고. 그다음에 이제 두 개의 나라가 있는데, 그 소개하는 나라는 인도가 또 이제 앞으로 큰 나라가 될 것이라고, 이제 국력이 강한 그런 그 울트라 국가가 될 수 있는 잠재적 요소가 있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브라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과거의 전통적 방식에서 보면 뭐 영국, 프랑스, 뭐 이태리, 독일 뭐 이런 식이 아니고, 앞으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그 나라들이라면 뭐 미국은 여전히 유지가 될 것이라고 이제 예측을 하는 것이고,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나 인도, 브라질, 여기에는 또 뭐 근거를 대고 있는 것이, 역시 이들 나라는 영토가 크죠. 보면 또 천연 자원도 많고 또 인구도 많고, 뭐 이런 것들을 또 잠재적 요소가 큰, 각 지역을 또 이제 이 뭐라 할까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크고, 뭐 지금은 이제 그이 울트라 국가들이 도래하기 이전에 이제 미국과 중국, 뭐 G2라고 그러죠. 뭐 이런 지금 세계 체계 질서가 이제 유지되고 있는 거고, 뭐 그런가 하면요, 사실은 그 이 지난 시간에도 뭐 한번 그 이 문화할 때 문명론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봤는데요. 이 세계 문명이 동에서 서로 흘러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보면 과연 그런가 하고 이렇게 이론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은, 여러분들 뭐 천년 지배하던 로마 제국이 있었죠. 그것도 로마 제국, 또 동로마 제국이 먼저 멸망하고 서로마 제국이 있었죠. 그러면 이제 중세로 오면서 동프랑크, 뭐 중프랑크, 서프랑크 시대가 있었는가 하면, 그 시대의 봉건 제도가 이제 종식되어지면서 사실은 그 스페인 제국 시대가 도래하죠. 그래서 뭐 전 세계를 지배하던 스페인 제국, 뭐 이 대서양 제국, 그 시대가 뭐 한 거의 200년 넘게 지배를 하죠, 보면. 그래서 뭐 라틴 아메리카 식민 지배하고 하는 스페인이 지배하던 시기에서, 그런가 하면 이제 그 스페인 제국이 몰락하면서 대영 제국이 등장하게 되죠. 대영 제국이 거의 뭐 한 1세기를 지배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대서양을 또 이 문명이 어, 서로 흘러서 결국은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이 뭐 100년 전부터 지금 오늘날까지 아마 전 세계를 지배한다 해도 과언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미국 이후에 이제 포스트 뭐 초울트라 국가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미국도 이제 문명이 서로 흐른다면 태평양 건너서 일본, 뭐 우리나라, 중국 이렇게 온다는 거죠, 보면. 그 이제 짧게 이제 일본 시대가 있었고, 우리나라 좀 한류 어,
시대가 있고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이제 국력이며 이것이 전 세계로 뻗어가고 있고 뭐 경제력도 지금 뭐 세계 뭐 7위, 8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있으면 참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앞으로 이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것을 중국을 꼽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있어요, 보면. 근데 이제 과연 중국이 그럴 것인가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중국은 안타깝게도 세계 공존을 하는 그런 그 이 나라가 주변 중국과 이 주변 국가들은 북한을 제외한 기타 여러 나라들과 항상 영토 분쟁, 그리고 종교 분쟁 이런 것을 하고 있어요. 이 중국은 그 사상이 중화 사상 아닙니까? 자기들이 세계의 중심이고 그 주변 국가들은 다 오랑캐라고 보는. 그래서 좀 재밌는데 좀 이렇게 내가 좀 얘기를 돌려서 이렇게 좀 방향을 돌리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조금 흥미로운 얘기를 좀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뭐 사실은 이제 뭐 정치학 수업하면서 중국인 학생도 있고 뭐 과거에는 이제 몽골 학생들이 있는데 중국인 학생이 이런 얘기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중국은 왜 이렇게 주변 국가들과 항상 이렇게 불편한 관계로 있냐 했더니 그 학생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생각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보면. 중국은 여러분도 알겠지만은 베트남과도 3년간 전쟁을 치르죠. 베트남은 1975년에 이제 미국과 전쟁을 종식하고 나서 78년 까지 이제 중국과 영토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 전쟁 때는 중국이 참전했었죠. 그런가 하면 또 이 1960년대 중소 분쟁이 있었죠. 그런가 하면 1980년대는 서북 공정이라고 있어. 여러분들 알겠지만 티베트 공정. 이 서북 공정은 참 무섭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80년대 중국이 뭐 이 중화 사상에 의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중화. 이게 중국이 중심이라는 거죠, 보면. 그래서 이제 티베트 여러 나라들을 이제 자치국들을 자치 어, 지역을 이렇게 지정했 곳을 다 이렇게 공정 중국으로 편입하고 또 거기서 이제 이 인도와 국경을 맞대면서 인도와 좀 이렇게 잦은 충돌이 있었죠, 보면. 그래서 이제 그 서북 공정의 사례를 성공한 사례를 도입해서 동북 공정을 내세우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동북 공정이라 알고 있죠, 보면. 동북 공정은 일종의 이제 뭐 이 동아시아, 우리 이제 한반도, 특히 과거에 이제 고구려, 또는 발해 이런 지역까지도 중국의 영토라고 또 강조하면서 고구려도 자기 나라였다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보면 한족이 지배했던 왜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뭐 발해도 역시 그런가 하면 또 역시 백두산도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뭐 90년대는 동북공정을 실시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결국은 뭐 이게 이제 북한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을 않는 거지. 우리는 여러분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과거에 이제 만 일제 강점기 그 이전에 이제 만주에 있는 그 간도 지역도 우리 조선의 영토였다라는 거. 그게 이제 뭐 만주 사변을 일으키고 나라를 빼앗기고 할 때 이제 간도 지역을 이제 빼앗겨 간도 지역이 넓어요. 사실 경상도 지역만한 그런 영토가 아닙니까 보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중국은 그것을 무시하고 동북 공정을 계속 주장하는 거죠, 보면. 그러다 보면 뭐 고구려도 자기들 뭐 영토고 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건데 그 무섭죠, 중국. 이게 중국은 북한과 혈맹 국가를 제외하고는 항상 보면 주변 국가와 이 잦은 전쟁 또는 뭐 다툼, 뭐 갈등 이런 것이 공존해 왔어요. 그래서 중국은 아마 내가 볼 때는 어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뭐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울트라 국가로서 한계점이 노정되지 않는가. 그 사실은 우리 한국 정치 현실에서 보면 뭐 친중파 뭐 또 많이 있기도 하죠. 보면 중국과 가까이 지내야 한다 하면서 또 괜히 미국을 또 이렇게 등한시하고 미국은 좀 이렇게 멀리하고 나도 거기에는 일면 동의하는 면이 있는데 이것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미국은 우리나라 영토를 욕심내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미국이 우리를 침공하거나 우리 영토를 뭐 해서 식민 지배한다 이런 것은 좀 생각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은 역사적으로 보면 뭐 얼마나 이 한반도 침공이 많았습니까? 뭐 수당 전쟁에서부터 아니 수나라와 당나라 수나라와 고구려와 전쟁 당나라와의 또 전쟁 그러니까 뭐 몽골 때도 뭐 몇 차 뭐 9차까지 침공을 하지 않습니까? 1차, 2차 큰 뭐 전쟁뿐만 아니라 호시탐탐 뭐 우리 한반도를 좀 침공하고
조선시대는 또 어땠습니까? 보면. 병자호란이 불과 300년, 350년 전 얘기 아닙니까? 뭐 그런 거 하면 뭐 최근에 동북공정을 하면서부터 뭐 그러다 보면 북한 일부 영토도 자기들의 영토라고 주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참 중국이란 나라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경제하지 않을 수 없는데 글쎄요 중국을 경제적으로는 가까이에서 이익을 챙길 필요는 있겠지만 정치적으로 또는 뭐 군사적으로 동맹을 막 이런 것은 좀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보면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좀 그런 측면에서 한번 바라보면 그래서 그런가 하면 미국은 나도 좋아하진 않지만 미국은 그래도 민주주의를 주장하고 또 뭐 기독교 프론티어 정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가 미국은 저 우방 국가들과의 관계는 좀 이렇게 친선을 도모하고 군사 안보를 체결하고 이런 것은 있어요 보면. 근데 중국은 그러지 않아요 보면. 뭐 같이 공산주의 하는 그런 나라들끼리도 전쟁을 하고 여지없이 자국 중심이고 뭐 지금 사실은 뭐 남중국해를 보면은 이따 한번 지도를 보겠지만은 뭐 말도 안 되게 자기 그 남중국해 알죠? 보면 필리핀, 베트남 또는 뭐 브루네이, 인도네시아 있는 그 이 남진아해라고 하는 영토도 자기의 뭐 바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그 생트집을 잡고 하는 걸 보면 중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좀 그 실체를 이해하면서 바라봐야지 뭐 친중 하는 것이 좋다. 미국과 뭐 거리를 둬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한번 고려해 볼 문제입니다. 자, 조금 수업을 나가기 위해서 뭐 네트워크 세계 정치, 다국적 기업, 뭐 다양한 시민 사회연대, 국제기구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주의, 지역 통합, WTO, 뭐 APEC, EU 국가 이런 뭐 지구 환경 문제, 뭐 환경 빈곤 인권 문제, 뭐 국가 안보 테러, 얼굴 없는 전쟁이라고 하는 뭐 G2, G20, 뭐 G7 이것은 뭐니까 뭐 G2는 미국과 중국 아닙니까? 20는 뭐 우리가 뭐 OECD 국가 뭐 33개국 뭐 또 그 중에서도 또 영향이 있는 국가 20개국을 또 출전해서 G20이 또 정상회담을 하고 있고 또 뭐 아니다 뭐 영향력이 있는 나라 7개 국가를 또 선정해서 G7 정상회의 뭐 이런 걸 한 것들이 있는데 뭐 이만큼 국제 사회는 다양하게 뭐라 할까 어 이해관계에 따라서 얼마든지 서로 이렇게 안보, 그 동맹 이런 걸 위해서 서로 이렇게 그 지역 간의 어떤 그 기구를 만들고 또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가 참 복잡하죠 보면. 자, 그다음에 국제정치 이론과 한반도 뭐 이 지도가 나왔는데 이 지도만 보고 좀 잠 쉬었다 보고 갈까요? 이 이것은 이 지도는 우리가 늘 보는 지도와 좀 다르죠. 보면 이것은 우리가 보는 것은 태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가운데 있는 것을 항상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뭐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도 이렇게 보냐 그러지 않죠. 어,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은 세계 지도를 항상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동북아 또는 뭐 극동이라고 하죠. 보면 얼마나 동쪽 끝에 있으면 극동이라고 합니까? 근데 우리 국내 정치학자들도 보면 우리나라 한반도를 또 꼭 일컬어서 극동 또는 아시아 뭐 극동 뭐 이렇게 한반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난 그건 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왜 굳이 우리를 또 극동이라 한반도라는 얘기도 나는 굳이 왜 우리가 과거에는 그 만주를 지배하던 고구려 땅에 조상을 둔 그 후예들 아닙니까? 근데 왜 꼭 한반도로 이렇게 영토를 한정해서 우리 이 뭐랄까 민족을 어, 명명하는지 난 그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좋습니다. 이것부터 조금 쉬었다가 수업을 하도록 하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